너무 많이 설명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막 더 덧붙일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되게 반대하셨어요. 중등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6개월을 쫄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아이가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저도 덕수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등 학원을 다니고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시키려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조금 힘들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덕소에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을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거 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6개월을 쫄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획을 했는데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제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그 이렇게 덕소 안에서 저 선행 뭐 한 바퀴 했어요, 두 바퀴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시험 봐서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니까 보내주시고 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싫어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빡해요라는 컴플레인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 시간을 보면 영어도 하루에 오면 4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고 수학도 4시간 만들려다 3시간으로 좀 줄여놨는데 3시간으로 3번씩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 중학생이 이렇게 지역 학원에서 버티기 쉽지 않은 시간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되게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오면 그 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텨요. 잘 버티고 4시간 동안 못 움직이게 하진 않습니다. 쉬는 시간도 있고 막 중간중간에. 근데 그렇게 앉아서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고등 준비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심화를 잘 시켜서 고등을 보냈을 때 그 학교에서 조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금 관심 가지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온율학원이 워낙 고등 수업이 많은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느 정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학교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어. 이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어에 대한 노하우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고 학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학교에 녹여내서 뭐 선행학원들도 되게 다양한 본인 학원들만의 그런 조금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역 내에서 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아이가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중학교 때 선행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선행을 시킬 거고 그거에 맞추어서 연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근의 고등학교에서 내가 조금 높은 상황으로 학교를 진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수학 선생님이랑 이제 뭐 영어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거고 뭐 끝나고도 질의응답 받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뭐 상담 깊게 원하시면 그때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처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율학원에서 예비고등 수학을 책임질 강사 안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오길 잘했다. 우리 아이 수학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제가 핵심만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요. 저 사람 누구야?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오신 이유인 고등 선행의 필요성이 어떻게 과연 사실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많이 하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준비시키면 좋을지, 고등 선행의 필요성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온율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고등 선행을 할지를 1년 커리큘럼 과정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제 이제 관리 시스템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정말 꼼꼼하고 지독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힘들 텐데, 이것도 자세하게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고요. 접니다. 네, 저고.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주로 이제 고등학생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사실 중학생을 그렇게 많이 담당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왜 여기 왔냐면, 사실은 고1 학생들을 바로 입반을 해서 받아보면, 기본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자녀분들과 오신 학부모님들도 꽤 계신데, 혹시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그 고등 선행을 하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 네, 자녀분들 혹시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를 아세요? 복소수 왜 배워요? 그냥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부터 잡아줘야 고등의 최상위권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냥 중학생 때는 고등 수학을 하는 나 자신에 취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와장창 깨지게 돼요. 내가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나?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내신 어떻게 해야 돼? 자퇴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군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치동에서도 했고요. 구주입에 많이 나가죠. 이제 구리나 뭐 강동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광진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광남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만점자도 몇 번 나왔는데 혹시 좀 아실 것 같아요. 입시 쪽으로 빠삭한 부모님들께서는. 그래서 그 친구들 담당했었고 세 번째로는 QEM이라고 사실 그 이전에 동아고 친구들을 한 80명 정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약간 분위기는 조금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송파구 쪽의 다원수학에서도 우리 아이들 가르쳤었는데 잠실여고 그리고 보인고 그리고 뭐 잠신고라고 되게 어려운 학교들 학생들까지도 담당을 했었고요. 이 직전에서는 목동 PGA라는 수학학원에서 수학 전문학원에서 목동고나 뭐 양정고 같은 굉장히 의대나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 학생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거는 중학생 때의 그 선행 과정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네. 풀이 과정 하나하나 쓰는 그 습관부터 엉덩이 힘부터 지구력, 네, 사고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학생들을 조금 탄탄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 안정적인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덕소 온율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고등 선행이 왜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뭐 요즘은 되게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차원이 달라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차원이 달라. 뭐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과목들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오면서 차원이 달라 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공부하는 체계가 달라져요. 애초에 과목이 수학인데 그냥 다른 과목 같아지는 거죠. 네. 보시면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중등 수학의 경우에는요, 계산 중심 학습, 단원별 뭐 반복 문제, 유형 암기식 대비, 정답 위주 채점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워요. 짧고요. 풀이 과정 짧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양측이나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실 내신 대비라고 해봤자 그냥 기출문제 몇 번 돌리고 교과서 문제 한 두 번 풀면 100점 나와요.
이런 공부 습관을 들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등 수학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중등 수학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과정이라면 고등 수학은 칠첩 반상 차리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아니 그냥 공식 외워. 계산해. 답 나와. 끝이에요. 네. 삼각김밥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 먹어. 끝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조건을 해석해야 돼요. 네, 문제 속에 조건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조건들, 재료 손질하고요. 조건들을 이용해서 식을 꾸려낸 것 다음에 그 식을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칼을 쥐어주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채점 기준도 달라지겠죠. 서술형이라고 해봤자 정답 위주의 채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운술형 그 정답 채점 기준에는요. 특정한 식 2개만 있으면 만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식을 하나 쓰면 50%, 식을 2개 다 썼으면은 뭐 만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고등 수학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 직전에 목동에서 강의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저는 너무 놀랬던 게 1의 제곱을 1이라고 썼다고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1의 제곱이나 1이나 똑같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밀려났어요. 1등 차이로. 그 10%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께서 정말 그 아이가 미워서 1의 제곱? 왜 1로 썼어? 너 틀렸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정말 이 컨셉을 갖고 이 문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풀이 과정을 썼느냐를 많이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중등 수학은 완만하게 난이도가 상승을 해요. 중1, 중2, 중3. 네. 그래서 중1, 중2 올라갈 때 갑자기 뭐 1차 함수 나오고 하니까 어렵던데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니까 애들 막 미치려고 그래요. 선생님 2차 함수 나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고등 수학의 경우에는요. 정말 휘몰아쳐요.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니들께서 사실 자녀분이 이제 중학교인 자녀분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둘째 분들이 만약에 중학생이면 첫째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고등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과목도 많아지지만 어려워지는 것도 맞지만 내신 대비하고 수행 평가하고 모의고사 보고 내신 대비하고 수행 평가하고 모의고사 보면 그냥 끝나버려요. 1년이. 정말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편제표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료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와부고랑 덕소고의 편제표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와부고보다는 덕소고가 보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2, 그다음에 2학년 때가 정말 죽어나는 시기인데 3개 과정을 나갑니다. 일단은 대수와 미적분 1에 나가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선택 과목으로 기하가 들어가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확통과 미적분 2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근데 기하랑 미적분 2는 선택 과목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권장 이수 과목이라고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상위 한 10개 대학뿐만 아니고 그냥 웬만한 인서울 공대나 자연계열,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미적분 2를 안 보는 학교가 없어요.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안 하면 안 뽑겠다 이 소리예요, 사실은. 네, 이거를 하고 1등급을 받는 애들이 세고 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올라간 순간부터 열심히 할게 라고 해서 지금 1등급을 받아내야 하는 과목이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사실 이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네. 그래서 고등 선행이 필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도 차이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등 수학의 경우에는 A등급이 전체 40%까지를 A등급을 줘요. 사실은. 네. 그럼 반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A등급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중3에서 고1로 넘어올 때마다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선생님 저희 애는 그냥 어쩌다가 A를 받은 게 아니라 올 A예요. 3년 내내 올 A였어요. 근데도 1등급이 힘들까요? 1등급 이제 10%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40%인데 지금 고등 수학은요 1등급이 10%예요. 그럼 40%에서 10%를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4명 중에 3명은 1등급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25%밖에 안 돼요. 올해 받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 학교 수준도 사실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성적을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말고도 내시 5등급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가 아마 내시 5등급제 2번째로 시행되는 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유리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변화인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아이들이 1등급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커졌어요. 지금 보시면 9등급제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보시면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2등급으로 밀려나죠. 그럼 누적 34%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9등급제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면 4등급 일부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4등급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기 시작하죠, 여기. 웬만하면 당연히 뭡니까? 현역은 수시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정시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요. N수생들 미쳤어요. 네, 매년 쌓여가고요. 매년 독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덕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 좀 되잖아요. 내신에 목숨 거셔야 돼요. 네.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특히나 우리 덕소고나 와부고를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선행이 필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고 온율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1년 커리큘럼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일단 4개 반을 깔아놨고요. 지금 시작하는 진도를 기준으로 반 이름을 적어놨어요. 대수 진도반, 공수2 진도반, 공수1 진도반, 중상 현행반이 있는데 저희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근데 사실 10월 말까지 다 칠 거거든요. 11월 달에는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달부터는 새로운 커리가 들어갈 건데 총 이제 3개의 과정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수 진도반 같은 경우에는 대수부터 미적 1, 확동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공수2 같은 경우에는 공수2, 대수, 미적 1. 공수1 같은 경우에는 공수1, 공수2, 대수. 다음에 중3 현행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근데 이름이 중3 현행반이어서 그러면 못하는 애들만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이 4개 반 모두 면학 분위기 미친 듯이 잡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중3 현행반은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만 이제 진도가 느린 학생들을 이제 받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과정을 여름방학까지는 다 치고요. 2학기 때는 공수 1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중3 현행반이나 공수 1 진도반으로 들어왔어도 아이가 욕심이 좀 있고 충분히 잘 따라온다고 하면 월반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름방학 때 특강을 수강을 한 다음에 아이가 그 과정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고 하면 그 상위반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월반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업 체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 3회로 3시간씩 수업을 하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3시간 중에 2시간은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클리닉 수업을 운영을 할 건데 클리닉 수업에서는 1일 테스트와 오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통으로 겹치는 오답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대에 몇 가지는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다뤄주긴 할 건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반에 레벨 테스트도 진행을 해서 이 테스트를 받고 아이들을 이제 입학을 시킬지 아닐지를 결정을 할 거고요. 대수 진도반 같은 경우에는 공수 1, 2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공수 2 진도반의 경우에는 공수 1, 그다음에 공수 1 같은 경우에 그 전과정인 중3 전범위, 중3 현행반 같은 경우에는 중2 전범위를 레벨 테스트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 진도반의 경우에는요, 저희 이제 스타트하는 시점에서는 진도를 나가는 교재는 시중 교재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개념 원리와 RPM으로 가져갈 거고, 저희가 좀 좋은 게,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트랙이에요.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대형 학원 이력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구주입에서도 있었고 송파나 대치나 목동에서 다 겪어봤는데 이렇게 투트랙을 깔고 가려고 하면 원래 특강을 해야 돼요. 특강을. 그래서 아이들도 학원에 붙잡혀 있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A 과목 할 때 B 과목 까먹고 B 과목 할 때 C 과목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일 중에 이틀은 진도를 나가는 그런 수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하루는 토요일마다 그 전과정에 대한 조금 심화 복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수 진도반의 경우에는 일단은 공수 2 같은 경우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자체 교재로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 교재는 제가 만들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있죠. 그거랑 그 변형된 문제를 토대로 이제 제가 자체 교재를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 복습을 시킬 거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도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 스타일에 좀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요. 공수 2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원리랑 RPM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 공수 1을 토요일에 자체 교재로 모의고사 조금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 예정입니다. 공수 1 같은 경우에는요. 공수 1도 개념 원리랑 RPM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그 이전 과정이 고등 과정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학년 1학기 과정에 공수 1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단원이 많이 나와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인수분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수 1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를 제대로 몰라요. 막 축도 못 그리고 자세히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3학년 2학기 거보다는 3학년 1학기 거를 같이 복습을 해가면서 공수 1 실력을 쌓는 그런 구조로 가도록 했습니다. 중3 현행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2학년 거를 복습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로는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닮은 파트? 그 정도는 조금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는 그냥 정리해서 제가 따로 아이들한테 손필기로 나눠주면 될 정도로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중3 현역반 같은 경우에는 주 3일을 다 빨리 3학년 1학기 거를 좀 마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만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더라도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는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심화 부교재로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 범위는 중3 범위겠지만 풀이 과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심화 부교재를 주간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거를 겸해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총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 관리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4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학습 보고서를 발송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주 3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날짜와 그때의 출결 및 과제 이행도, 과제도 그냥 했다, 덜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럼 몇 %밖에 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일 테스트 결과도 보내드리는데 범위와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원점수 및 반등수까지 적어서 보내드리고요. 그날 나간 진도와 과제 내용까지 적어서 발송해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걸 발송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는 다 모아놔요. 학생들 데이터를 안 모아놓진 않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어머님과 아이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학군지에서는 보통 되게 흔한 일이긴 한데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무슨 문제집도 따로 풀어요.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성실하게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학군지에서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공수원을 저는 센을 하나 더 붙여서 그것도 풀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은 그걸 다 풀면 안 돼요. 우리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상위권이냐 아니냐는 사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바닥에 버려버리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부를 많이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면 우리 애가 계속 잘 하다가 왜 이때 4등 했지? 원래 1등이었는데 복소수가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사시더라도 복소수 파트만 좀 심한 문제만 다시 돌리시든가 이런 식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 나가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오답 노트 안 시켜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니 오답 노트를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틀리려고 복습을 하려고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프린터도 아니고 보고 있으면 도형을 그리고 몇 번 글씨도 되게 길어요. 활용 문제는 한 3줄, 4줄 이상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다 쓰고 앉아있어요. 그럼 문제 하나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면 30분이 넘어가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만약에 본 문제집에 282번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오답을 해주겠죠. 네, 오답이나 손풀이가 들어갈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원의 둘레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미지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쌍둥이 문제로 숫자만 바꿔서 얘의 둘레를 2등분할 때 미지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를 원본 문제와 쌍둥이 문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아이들에게 쌍둥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답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쌍둥이 문제를 줘요. 그러면 사실 그게 30분보다 덜 걸려요. 그리고 더 효율적이에요.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저희가 클리닉 시간 때 일일 테스트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 쓰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해설을 주거나 풀이 영상을 보내주면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어머니들 생각보다 안 해요, 공부. 근데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하고 우리 선생님 짱인데? 이런 거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잔소리들을 담은 필기 자료를 매 시간마다 맨날 주 3회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줍니다. 컬러로. 그럼 이거는 또 보거든요. PDF와 컬러 그 인쇄 자료를 주면 이거는 학교에 막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공부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필기하는 것처럼 이거 보면서 복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핫한 키워드죠. 혹시 누적 테스트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계시죠? 네. 이게 설명회 몇 번 다녀오시고 사실 학군지에서도 몇 번 설명회 다녀왔다. 또 이 시에 빠삭하신 분들께서는 누적 테스트가 정말 필수적인 존재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대치에서는 사실 누적 테스트가 없으면 이 학원에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어머님들이 많을 정도로 이 누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몸이 하나고요. 시간은 없어요.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 중3 어머님들께서 많이 오셨을 텐데 중3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학년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절대 아니에요. 1년 진짜 눈 깜빡하면 그냥 흘러가 있어요. 교복 맞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시간은 없고 효율적으로 공부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 2주 동안 오답 문제들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로 누적 테스트를 만들어서 2주마다 절대 까먹지 않도록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만 내 아이에 맞춰서 개별로 테스트지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제가 따로 보고서에 적어가지고 발송해드리니까 요거를 이제 토대로 아이들 조금 추가 학습 시키실 분들께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 실적을 적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실적이 덕소에서 발생된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학군지에서 실적 내는 거 솔직히 어렵긴 한데 적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수업이 정말 타이트해요. 정말 타이트하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게 그냥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1등급을 내기 위해서는 원래 힘들어야 돼요.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막 즐겁기만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많이 힘들 거고 항상 학원 왜 이렇게 빡세?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송파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게 뭐냐면 송파 그 다원 수학에서 있을 때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아이들을 넘겨받아가지고 고등에 끌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작하는 반이 인원이 15명이었는데 고1 봄이 되니까 7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거의 타노스가 된 거죠. 그 7명 친구들 지금도 다 연락하고 있거든요. 네, 다 1등급 나왔어요. 모의고사 다 1등급 나왔어요.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면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아무리 사교육이어도 정말 소중하고 값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아이들 정말 힘들 거예요.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제가 계속 잔소리할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적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학습을 시키시든 아니면 클리닉 다른 시간에 보내시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들들볶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다 이겨내면 값진 결과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학원 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개별 연락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 안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율학원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김보영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처음 모실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율학원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거기서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은 대체스 학원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 뽀니스킬이라고 해서 학교별 내신 그리고 그 독해를 풀 때 그런 핵심 리딩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개설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팀만 강의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등부 영어에서 이제 고등부 영어 앞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고 아이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1 버전에서는요. 굉장히 학술적인 영어를 말할 때는 영어 독해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보현이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고2로 올라가면 조금 어휘 수준을 바꿔요. 어휘 수준과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는 관용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보현이는 맵찔이라서 이번에는 매운 음식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요.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용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매운 음식이 먹는 것이 전쟁터라면 보현이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직관적인 영어 독해만 했던 친구들은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함축 의미를 담고 있지?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 영어에서 중등 영어에서 고등 영어를 갈 때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중등 영어에서는 절대평가가 40%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등수에서 이제 아이들이 1등을 못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리고 중등부는 보통 본문 암기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실도 시험이에요. 얼마나 잘 외웠는지 본문을 꼼꼼하게 했는지 이런 친구들이 다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요. 고등 영어는 지문 뒤에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 건데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교과서는 무조건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보통 한 30개에서 3개년 문제가 나오는데 30개에서 최대 많을 경우에는 뭐 90개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 중학교 때 진짜 잘했는데 암기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휘도 조금만 변형하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휘 그리고 문장의 구조, 변형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고등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 어법, 그리고 구문력과 독해력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4가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자, 어휘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사전에서 테이크 뜻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20개? 근데요. 테이크란 뜻이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3,000개 이상이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외워? 근데 우리가 예문을 보면 take a shower, take a walk, 뭐 take a picture 이렇게 뒤에 있는 단어와 결합해서 문장을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문력이거든요. 문맥상의 단어 뜻을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학교 친구들한테 야 도와주다 영어로 한번 생각해봐. 이럴 때 바로 나오는 단어 있어요. help.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한 친구들은 뭐 support 이 정도 나오는데 고등에서는 제가 여기 보시면 cultiv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얘가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뭐야 나 헬프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왜 도와주다라는 표현이지? 이게 문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이 단어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참가하다. 뭐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이거 말고도 뭐 get involved in 이런 것도 있고 attend 이런 게 단어 확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물어보고 동의어 뭐 있어? 그럼 아이들이 한 개가 아니라 계속 연상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문장 구조인데요. 여기 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시켜봐도 될까요? 해석 한번. 보통 오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제이슨한테 로봇 줬어.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얘는요. 제가 4형식 구조라 설명해서 야 내가 로봇에게 제이슨을 준 거잖아. 이게 문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학습, 어떻게 문장이 성분이 어떻게 돼 있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무엇 만들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단어만 그냥 학습하는 거죠. 근데 얘는 구조에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사역동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막 선생님들이 저는 하렘의 동사라고 말하거든요. 하라고 시켜. 그래서 have, let, make야. 그럼 여기서 make란 단어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도록 하잖아.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조 연습을 시켜요.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어? 이렇게 구조 학습을 해야 아이들이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중요시 얘기냐면 우리가 수능 영어가 70분 중에 듣기가 20분에서 25분이거든요. 이걸 빼면요. 아이들이 45분에 28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때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문장은 325문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있어요? 이때 1초에 8초에 한 문장이에요. 그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찾으면서 문장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뭔가 문장이 길어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묶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주어랑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묶는 연습을 제가 시켜요. my friends가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구나. 얘 뭐해?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고 밑에서도 our ability 주어구나. 그럼 동사 어디 있어? make요. 그럼 문장이 간결해져요. 그럼 아이들이 딱 찍으면서 마지막에 선지 분석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독해를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저는요 아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감으로 문제 풀려요. 사실 이런 친구들 꽤 있어요. 감이라는 건 우리가 뭐 옷을 입는 센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 수능 시험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1교시에 뭐 보죠? 1교시 국어 보죠. 2교시에 뭐 보죠? 수학 봐요. 근데 특히요 남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면 정답을 맞추기 시작해요. 28에 16? 나 뭐야 15 했네?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나 진짜 개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영어 보거든요. 이때 감 싹 사라져요. 뭐야 나 어떻게 근거 찾는 연습을 한 친구들은 선지의 선생님이 이렇게 찾으라고 했지. 단어 선지에서 연결사 찾으라고 했지.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 친구들이 사실 그 시험장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으로 문제 풀지 말고 근거를 계속 잡아. 이 얘기를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연습시키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어법인데요. 중학교 어법과 고등 어법은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 같으세요? 틀린 문장 같으세요? 틀렸어요. 이 문장이 왜 틀렸냐면 사실 뭐 중학교 때 선생님 여기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중학교식으로 보면은 투부정사의 용법 뭐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한 문장에서 진짜 동사 몇 개지? 선생님 진짜 동사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동사 여기 있네? 그럼 이 자리는 진짜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네? 이렇게 접근해야 고등어법이에요. 그래서 어법도요. 29번 문제 수능에서 어법 문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걸 접근할 때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1번 문제에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어. 이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뭐 독해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아지죠. 왜냐면 어법에서 1번에 수일치, 2번에 형부 문제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법 다 모든 교재를 자체 교재로 만들지만 어법 같은 경우는 덕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뭐 와부고, 가운고 이런 것들 다 묶어놔서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중요시 생각하는지를 좀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문제도 풀지만 이 주변의 학교들 내신 문제가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사실 예쁘고 이렇게 아이들의 니즈를 맞는 교재가 아이들이 보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마도통해서 이제 좀 강의를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교재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한 문제씩 끊어서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강의 풀강의로 찍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겨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볼 수 있게끔 해서 교재에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업은 지금 개념반과 심화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심화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1, 2 수준까지 모의고사를 다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이제 단어 테스트를 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단어 테스트는 시험지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단어의 각 발음 이것도 사실 어떤 남자친구가 디나인데 댄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compromise인데 compromise라고 읽어요. 이런 것까지 다 구두 테스트로 보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교를 더 붙여서라도 아이들이 발음까지 학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좀 구성해 놨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이 조금 빨라서 네, 여기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업은 다른 시간에 진행하고 그 앞부분에 2시간씩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네, 클리닉 시간에 이제 숙제 모든 거 오답해주고 그리고 1대1로 다 피드백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두 테스트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닉 시간이 사실 많아야 돼요. 혼자 학습하고 계속 그 숙제도 자기가 채점해보고 이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간 클리닉하고 본 수업 2시간 있고 이렇게 진행. 아니요 스스로 하진 않고 그때 다 조교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한 명씩 나와서 구두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구두 테스트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많아져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면 몰라요. 왜냐면 듣기도 사실 단어만 보지 않고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듣기를 같이 학습해서 다 볼 수 있게끔 이걸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 대비는 이제 자료를 주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중요한 문법들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동선 연구소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침에 상담 하나 하고 대치동에서 넘어오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는 또 이제 대치동에서 그 이공계 간담회 이런 걸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사례, 수시 합격 사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은 오늘은 좀 성격이 조금 달라. 중등 설명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도 조금 아까 보였는데 수업하러 갔나? 중간에? 예, 아까 몇 명 보였던 것 같은데 저기 뒤에도 있고 그렇네요. 중1 학부모님 계신가요? 중1. 예비 중1인가요? 예비 중 아직은 입학 안 했고 그러면 중2 예비 중2. 네. 그리고 예비 중3이 네, 예상대로 비슷하네요. 중3 중2가 제일 많다고 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보통 고등학생 상담을 제일 많이 하고 고등학생 설명회를 제일 많이 하지만 중학생들도 요즘은 설명회나 상담을 되게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변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혹시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주변에 아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대입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물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냥 예측 아님 말고 정확히 1년 전에 저도 뭐 설명회를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고등학교 처음 가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1.0 초반 막 전부 이렇게 몰릴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했는데 웬걸? 자, 1년을 지나고 그 내신의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 5등급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점대 초반은 극히 드물더라.
그리고 이게 학기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고1, 고2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중1 어머님들도 계시고 중2, 중3이 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써놨죠. 미리 준비하는 중학생이 앞서가는 고등학생이 된다. 뻔한 포스터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거 했잖아요. 예. 뭐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 있어. 오늘 어떻게 정말 진실 한번 이렇게 진실과 그 팩트를 갖고 지금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부모님들이 혹시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지 그거를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런 애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이제 대치동에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상담을 하지만 대치동에 있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특목 자사고 친구들 했는데 특목 자사고 중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나 심지어 그 중학교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딱 가서 합격했어. 자소서 면접 준비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엉망진창. 이틀 전에 제가 그런 친구를 상담했어요. 과천에 사는 학생인데 당연히 중학교 때는 뭐 올 A에 이제 충분히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갔냐면 전사고를 갔어요. 혹시 포항 제철고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10개 전사고 중에 하나를 갔는데 제가 신청서랑 딱 자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데 이미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제가 느꼈어요. 아, 중학교 때 아이를 그냥 놔두셨구나. 딱 물어보니까 공부 습관이라는 게 없고요. 그냥 벼락치기로 A 나오는 거에 만족하는 상황으로 갔고 그럼 넌 도대체 전사고는 왜 지원했니? 그러니까 그냥 뻔한 데 가는 데보다 그런 게 멋있어 보인대. 전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파리였습니다. 내가 사파리로 들어가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나름대로 올 A 받고 다 잘했는데 그런 특목 자사고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뭐 와부고니, 덕소고니, 일반고, 비평준하고 여기서 조금 센 학교들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A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이유로 내가 빡센 고등학교 가보겠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그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덱스나 막 피지컬 좋은 육준서 이런 애들이 UDT 출신이라고 해서 막 그런 쪽에 이제 특전사 관심 있잖아. 근데 그거는 신검 1급 내가 신체 검사 1등급 받았으니까 그런 데 가서 잘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특히 이제 1학년은 아무래도 자유학기제가 섞여 있으니까 조금 부모님이나 학생이 약간 해이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2학년, 3학년 때 특히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위계 자체가 2, 3학년부터 고1, 2, 3으로 딱 세팅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냥 적당히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유형에 만족해서 그 정도는 공식 대입해서 풀 수 있다라는 정도로 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그 계단이 엄청나게 이게 높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한 얕은 계단으로 가는데 습관이 돼 있던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들려서서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층수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때 그 공부 근육을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요즘 입시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시로 가면 되지.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N수는 기본이잖아. 계속 인생이 밀립니다. 예, 뭐가 본인이 바꿀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과정이 쉬우면 결과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시 상담하고 정시 상담할 때 제가 미치겠어요. 애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과정 없는 결과는 절대 없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 엄청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좀 망가지는 케이스도 있고 중학교 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는 입시는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지 그런 특이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갖고 우리 애도 저렇게 되다가 아니는지 확률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잠재력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잘난 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온유학원을 포함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살다 보니까 다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친구들은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구리 남양주 학교 특성이라든지 뭐 합격자들도 매년 이제 나오고 수시정시, 뭐 농어촌도 이제 와보거나 덕소고는 농어촌에 해당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일단요. 요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입시가 변하는 걸 오늘 약간 학부모 교실 느낌 겸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딥하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냥 중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셔야 될 정도로만 이렇게 갈게요. 자,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는 들어는 당연히 보셨을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을 잘하고 뭘 좋아하고 이 학교가 내신 따기 힘든 학교인지 쉬운 학교인지 안 따집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덕소고 1.5등급이랑 와부고 1.6등급이 붙으면 덕소고 1.5등급이 이깁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교과 전형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와부고가 내신 따기 훨씬 힘들잖아요. 덕소고에 비해서 뭐 동아고도 그렇고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시키는 지필평가 범위 나왔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언제까지 해라 요거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꾸준히 따라가서 그 성취 기준만 넘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쉬워요. 의대를 포함해서 심지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도 나중에 중3 돼서 이제 중3 이제 그 2학기쯤 되면 그 고민하실 겁니다.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를 가야 될까? 내신 따기 힘들지만 입결이 좋거나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 거 우리 안에 있는 분위기를 타니까 이런 데 가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중에 우리 아이 스타일에 어떤 게 맞는지를 지금 중학교 때부터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키는 건 잘해. 근데 그 선을 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약간 패시브한 친구들, 수동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실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나보다 되게 뭐 머리가 좋든 아니면 열심히 하든 야 나는 쟤들은 못 따라잡을 것 같아라고 스스로 이렇게 프레임이 좀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가 저렇게 하면 쟤가 10시간 공부하면 난 12시간 공부해봐야지. 쟤가 수학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한다고? 내가 못할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찾는 친구들이 있고요. 쟤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영재고 준비했대. 이런 거 듣는 순간 그냥 몸이 굳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거의 10중 8구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입 상담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A 받은 거는 그냥 군대 신검 1등급 받은 정도 느낌으로 1급 받은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 우리 애가 이렇게 올해 A를 받아갖고 학교에서는 어디 자사고 특목고 와부고 쓰라는데 동아고 쓰라는데 그런 거 무조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런 성향을 물어봐요. 너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너가 지금 중학교에서 올해 A 받았으니까 굳이 따지면 뭐 2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뭐 199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수가. 근데 너 그런 학교 가니까 나만 190점대가 아닌 거야. 근데 이미 선행이 막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되고 어떤 애는 과거 준비에다 또 아깝게 떨어지고 막 그런 괴물들이 있어갖고 너무 수학 과학을 나보다 잘 풀어. 그런 애들을 딱 만났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을 갖니라고 제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진짜 이거 실제로 중학생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반드시 어떻게든 따라잡겠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겠습니다고 대답하는 친구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용인 외대 보고 간 친구가 있었어요. 용인의 평범한 중학교 나왔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어느 정도 나갔나. 왜냐면 실질적인 그냥 의지만 강하다고 될 건 아니잖아. 준비된 스펙을 갖고 가서 싸워야 되지. 무기는 없으면서 맨몸으로 간다. 이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가 글쎄요. 그러면 막 약간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답변을 못해. 성실한 것 같긴 한데. 그럼 오히려 오케이. 그럼 너는 지역 일반고를 가서 거기서 탑을 먹어라. 예를 들면 학추라고 하죠. 학추를 받아서 스카이 서성안을 가자. 그러니까 어느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디가 더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성향은 중학교 때부터 파악이 되실 거예요. 공부 성향이라든지 승부 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느 전형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논술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정시라는 부분은 뭐 저도 수능으로 이제 뭐 대학을 갔습니다만 수능으로 대학 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수능이라는 거는 무슨 시험이죠? 전국 시험이에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잣대로 보실 수 있냐면 수능이라는 전국 공통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우리 학교 내신이 쉬운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은 그걸로 학교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뽑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 중에 서울 지역의 일반고 중에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단대부고 숙명여고 이런 데 들어보셨을 거고 목동의 강서고 들어보셨을 거고 뭐 중계동에도 또 있습니다. 무슨 여고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네임드가 있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과 전형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량적인 등급을 따기가 힘드니까.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데가 경쟁이 되게 치열하니까 거기가 정량적인 등급이 조금 안 좋아도 뽑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반대로 어디 지금 농어촌 지역에 너무 산간 지역에 그냥 한 100명이 있는데 애들도 열심히 대체로 공부 안 하고 안 되면 농어촌으로 가지 이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수준이 높지 않고 선행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 수준 프린트로만 낼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막말로 1점대 초반 받는 게 벼락치기 중학교식으로 벼락치기만 해도 가능한 학교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학교도 봤냐면 현실적으로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A의 그 원점수 평균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구도로 나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원점수 수준이 너무 높아. 평범한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항상 평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수포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로 가든 깔아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좀 평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약간 쉬워지면 대체로 평균이 올라가는데요. 수학은 선생님이 고민해서 수학 난이도를 낮춰도 절대로 평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적인 그 과목입니다. 근데 유난히 평균 점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수학이 평범한 일반고가 아는데 제가 야 혹시 너네 시험 때 소스를 다 주니? 아 준대요. 프린트 몇 장 주고요. 이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평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의 수준을 걸러내는 건데 그 잣대가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애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는 안 봤던 시험인 모의고사를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보게 됩니다. 이 뭐야 이게? 근데 전국 시험에 전국 석차가 나오면 전국 석차라는 게 나와. 근데 그 성적표에 전국 석차랑 우리 학교 석차가 나옵니다. 어떤 데는요. 그 올해 좀 몇 년 된 2018년에 그 숙명여고 그 교무부장 쌍둥이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났을까요? 그게 찍힌 게 아니에요. 시험 유출한 게 CCTV에 찍혀서 들통이 난 게 아니라 숙명여고는 9등급제 기준으로 내신 3등급 받는 것도 되게 힘든 학교인데 내신 3등급 때 받는 애들이 모의고사를 치면 국영수가 전부 1등급이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아니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니까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학교 시험 난이도라.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수능을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분명히 교과가 유리한 학교가 있고 종합전형이 유리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어떤 전국 시험을 통해서 대학들은 학교의 수준을 필터링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수능 최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학교 교육 과정만 봐도 여기가 수능 친화적인지 아니면 수시로 보내야 되는 학교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드디어 5등급제에서 나오는 생기부에 적히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 이제 딱 지금 중3 중에 올라가면 1학기 마치면 이런 거 딱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교과 전형 아까 제가 교과 종합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2028 이후 그러니까 지금 고2인데 이게 이제 중3 중2까지 내려갈 거니까 이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8 이후에는 어쨌든 5등급제가 되면서 무조건 뭐 전부 1점대 초반이어야 되는 것까지 아니지만 확실한 건 있죠. 동점자 등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일 때 1등급 때 5등급제일 때 1등급 때 숫자는 당연히 5등급제일 때 1등급 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모집 정원이 늘어났나요? 대학의 모집 정원은 안 늘어났잖아요.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데 그 숫자적인 등급대만 동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안에서 뽑아야 되잖아 대학이.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못 뽑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야. 교과 전형인데.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다고요? 수능 최저 기준 넣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도 넣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넣고 있거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거야. 그럼 뭘 넣는다? 교과 전형인데 서류 평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과 전형은 그냥 애 성적표에서 요 숫자 등급 있지 않습니까? 요 등급만 쏙 올라가서 얘는 1.0 끝입니다, 그냥. 근데 1.0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보고 생기부 세특이라 그래고 중학교도 세특이 있어요. 생기부 뽑아 보시면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특히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과학은 물화생지로 크게 네 개가 나뉘거든요. 근데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뭐 메디컬, 뭐 약대나 의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반드시 선택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교과 전형에선 그런 걸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물리가 싫어서 물리를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공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리평가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감점을 시킵니다. 왜? 물리를 안 한 애를 뽑아놓으면 우리 공대 다니다가 얘가 포기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거든. 교수를 괴롭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안 뽑는 거예요. 내신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런 서류평가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본다? 세특에서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 다음에 뭐 발표 같은 거 활동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 교사가 적어주는 기록들도 보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출결 봉사도 보는데 제가 한 질문 드려볼게요. 미인정 결석이 나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질병 결석은 많이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만약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직원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뻑하면 아파. 그럼 따뜻한 인류애로 계속 월급 주실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뽑아놨는데 계속 병유학할 가능성이 있으면 뽑고 싶겠냐고. 건강한 애들을 뽑지. 학종에서는 서류평가에서는 질병 결석이 많이 쌓이는 것도 안 좋습니다. 네. 물론 미인정 결석처럼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진 않겠지만 봉사 시간도요. 코로나 때 잠깐 대학이 주춤했지 이제는 봉사 시간도 물론 학교 봉사만 들어가긴 하지만 봉사 기록 시간이나 그다음에 봉사 어떤 활동했는가 맨날 환경정화 청소만 하고 다녔는지 멘토링 했고 뭐 도서관 봉사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금 중학교 때는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니까 등급을 딱 보고요. 아, 요렇게 본다? 그럼 학종이나 서류평가에서는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본다? 여기 보시면 원점수 과목 평균 있죠. 원점수 과목 평균 있죠. 자, 여기서 진짜 중학교랑 연결해서 중요한 거 이제 중학교 성적표 같은 거는 이제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중학교에서는 몇 점만 넘으면은 A예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절대평가나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쉽게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A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되게 잘한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는 완전히 들통이 나는 거죠. 저는 중학생들 상담할 때 상담지에 A, B 안 적습니다. 저는 과목별로 원점수 다 적습니다. 90점대 초반인 애들 니네 이 상태로 고등학교 가면은 확실하게 깔아줄 거야 라고 아니면 그냥 팩폭 날립니다.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벼락치기로 90점 넘는 걸 목표로 하는 친구입니다. 벼락치기로 90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90점 넘고 A 받고 하는 거는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이상 한다는 전혀 개런티 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뒤에서 그거는 자료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잖아요. 상대평가로 바뀌고 등급이라는 걸로 순위를 매기는데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나요? 240명 중에 몇 등 했는지는 안 나오죠. 몇 등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 대학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 자,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몇 %까지죠? 이제 알고 이제 슬슬 아셔야 돼.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2등급은 플러스 24%까지예요. 그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상관없는 얘기로. 2등급까지 해야 그 학교에서 3분의 1 안에 드는 겁니다. 일반고에서 3분의 1 안에도 안 드는 아이를 뽑을 인서울대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문제가 있죠.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등급을 받았는데도 80등일 수도 있고요. 30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2등급이 2가 찍혔는데 얘는 30등이고 얘는 80등이에요. 얘들을 똑같이 평가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이런 걸 변별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얘가 30등에 가까운 2등급인지 80등에 가까운 2등급인지 뭘로 평가할까요? 이 원점수와 평균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지금 9등급제에서는 여기에 표준 편차라는 값을 더해서 석차를 추정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상담할 때 석차 추정합니다.
너 문 열었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깝게 2등급 받았는데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빠져갖고 추정을 못한다? 아니요. 그건 수학 못하는 컨설턴트나 그딴 소리 하는 거고 추정이 가능해요. 왜? 여기 A, B, C 비율 있지 않습니까? 생기부엔 안 나와 있는데 A, B, C 비율과 더불어서 대학에 어떤 자료가 넘어가냐면 요 A는 중학교 때처럼 90점, 80점, 70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만약에 낮잖아요. 그러면 변동 분할 점수라 그래서 A, B, C 컷을 바꿀 수 있어요. 교사들이 이번 수학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A 컷을 80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A 비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변동 분할 점수 몇 점으로 했는지가 대학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사기를 못 쳐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아이의 원점수로 이제 석차를 추정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수학이랑 과학이랑 둘 다 1등급이죠, 이 친구. 제가 실제 상담한 케이스고 이제 의대 준비하는 친구라서 1학년 때는 전부 1.0으로 끝났어요. 수학이랑 과학이 둘 다 1등급이니까 우와, 수학 과학 잘하네. 아니요. 어머님도 보시기에 수학 과학 중에 뭘 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으세요? 수학 과학 중에? 왜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머님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자, 몇 점? 26점 차 나죠. 예. 얘는 몇 점 차이 나요? 34점 차이 나요. 일단 여기서 두 번째, A 비율 보세요. 과학이 더 어려운 거 제가 물어봤어요. 요건 너네 90점 맞지? 예, 일단 1학년 때는 다 90점이었대 컷이. 물론 이제 이게 다르다면 대학엔 제공이 되겠지. 그러니까 A 비율이 90점 컷인데 A 비율이 낮은 시험에다가 평균이 더 낮으니까 과학이 어려웠는데 원점수가 더 높잖아. 무조건 석차가 훨씬 과학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얘가 2학기 때 수학에 이거 말고 그 성적표 개별 성적표 중간기말 맞추면 주는 성적표에는 석차가 나오거든요. 여긴 안 나오잖아요. 걔는 9등급제였으면 수학이 2등급인 석차였습니다. 5등급제였기 때문에 1등급으로 포장이 됐을 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90점 넘는 걸로 만족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털리게 돼 있다니까요. 설령 등급이 정말 운이 좋아서 1등급 끄트머리에 걸릴 수는 있겠지. 근데 어차피 원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나오면 평가가 돼요,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하는 건 뭐냐? 물론 뭐 선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에서 왜 90점 받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애들 그러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오면 되게 자랑스럽게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엄마 실수했어. 근데 아는 문제였어. 싸대기감이죠. 아는 문제였기 때문에 엄마 나 이거 학원에서도 처음 본 문제야. 그러면 칭찬하셔도 돼요. 저는 7, 8년 동안 중고등부 수학 강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랬거든요. 너 몇 점 맞았어 해서 96점 맞았다고 칭찬하고 88점 맞았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 일단 갖고 와. 틀릴 문제인지 아니었는지 내가 설명한 문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되니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아까도 실장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아이의 잠재력이랑 깜냥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도 몰라. 아이 스스로도 몰라. 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어디까지 포텐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부모님도 확실히 모르시고 우리 아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낭만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A 받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잠재력이 그냥 영원히 터지지 않고 고등학교 때 굳은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는요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에서.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점수 측면에서 이제 학습 태도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제 학종에서는 여러 가지를 뭐 반복한다, 뭐 주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세트 급한 거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좀 보셔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친구의 고등학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뭐 이게 엄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요거는 수학 세특이고 요거는 담임 선생님이 학년 말에 적어주신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동아리나 진로 같은 창치 세특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진로나 동아리 같은 창제 세특에서는 내가 관심 가지는 어떤 분야라든지 학과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어떤 요런 거에 대한 탐색이나 경험들 요런 것들을 좀 적어주는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프로그램들이 깔립니다. 근데 학교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 프로그램. 내가 예를 들어서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과면 이공계 실험 프로그램 신청해야 되지. 문과 같으면은 무슨 명사 특강 해갖고 어디 저자가 오면은 그 사람 독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내 진로나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것부터 대학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참여한 다음에 후속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추가적인 독서를 했는지 그걸 보게 되는 게 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아리도 뭐냐면 내 관심사 있는 동아리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엉뚱한데 끌려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이 과세특, 과목 세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수업 시간의 성취도, 그러니까 교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등급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수학을 배웠는데 사회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탐구를 했대.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했어. 그리고 인공지능의 예측 원리를 수학의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선형회귀와 최소제곱법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운 거 원리를 탐구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서 수학적 모델링 역량을 보였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본인의 관심사든 진로든 섞여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학 과세특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 과목의 본질적인 거를 탐구하거나 노력하는 탐색 노력이 들어갑니다. 수학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영어나 국어는요? 그 국어나 영어의 본질은 뭐예요? 국어나 영어라는 과목은 왜 배우는 겁니까? 잘 읽고 이해하는 거, 독해력이잖아요. 그 다음 이해된 내용을 본인의 생각으로 쓰거나 말하는 거잖아요. 발표 같은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1년 동안 열심히 했는가 적어주는 게 과세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신청자 받으면 발표 열심히 참여해라. 어때요? 중학교인데 우리 아이가 발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다. 어떠세요? 시키면 마지못해 한다. 발표는 근데 부모님들도 모닝 회사를 다니시면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러면 미루잖아요. 김 대리가 해. 내가 뭐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왜? 뭐 긴장되는 그게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딸랑 보고서 써내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GPT 형님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보고서를 아주 순식간에 일정 수준의 보고서를 만드는 게 너무 쉽게 됐고 대학은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서류 평가할 때 GPT 킬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소서 킬러 했던 거죠. 카피 킬러 이런 거죠. 그래서 대학이 이제 믿는 활동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발표는 믿죠.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보고서는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발표를 한다는 건 일단 내가 그만큼 많은 공을 들여서 시간을 썼다는 의미, 두 번째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보고서 외에 이런 PPT를 만들었다는 의미, 세 번째로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내용을 숙지했다는 의미, 또 발표를 자원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 친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고민했다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과 시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과목 세특에서 발표 활동이 드러난 친구들이 되게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 중학교 때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발표 기회가 있으면 좀 긴장되고 좀 떨리더라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애들이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잘 보더라.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좀 중학교 때부터 약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시에서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시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수능이라고 했는데 저 때도 그랬고 사실은 정시 그러면 수능만 잘 보면 돼요. 그렇죠? 안 되면 강남대성 시대인지 어디 기숙학원 가갖고 1년 재수하면 성적은 오르니까 그걸로 가면 된다라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그걸 깬 게 서울대가 2023년도에 갑자기 수능 말고 생기부를 갖고 오래요. 입학사정관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의대를 쓰는 친구가 화학이랑 생명 성적이 안 좋거나 내신에서 아니면 그걸 이수를 안 했어. 공대를 쓰는 친구가 물리 2를 안 했어. 기하를 안 했어. 또는 기하 성적이 B야. 이런 것들 감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컸고 근데 세특에서 아까 같은 인성 같은 것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근데 고려대는 이제 일단 내신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내신 보겠다. 교과평가 들어오고 연세대 교과 올해 한양대 정성평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과평가라는 거는 그 수능만 보는 거 아니고 내신도 보겠다는 거고요. 정성평가는 내신 플러스 생기부에서 그래도 이 지원학과랑 좀 그 결이 맞는 활동을 했는가 과목을 이수했는가까지 보는 약간 학종적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양대랑 성균관대 사범대 넣고 올해는 중앙대 동국대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경희대 건국대 들어오는데 이제 2028년 4월이죠. 몇 달 안 남았죠. 그때가 되면
지금 중3, 중2들이 해당되는 2028 대입부터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과를 계산해서 뽑겠는지 이제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학교 몇 개 안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정시에서 이제 생기부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내신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도전한다 하더라도 내신이나 생기부를 버린 학생들은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조고 23년도에 서울대 조고 나오면서요, 상위권 애들의 자퇴율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검정고시 검고 가는 애들 많았잖아요. 특히 학군지 진짜 내신 지옥인 애들은 그냥 저기 뭐야 1학년 마치고 전학도 안 가. 그냥 때려치고 바로 검거 하나 한 다음에 거의 2년 해서 의대 간 애들도 있었고, 이제는 그게 치명적인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는 지역 의사제, 요거는 이제 더 구체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전국으로는 490명인데 경기 인천은 일단 27년도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긴 할 거예요. 27년도는 2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당 대학은 많죠. 성균관대 성균관대랑 여기 뭐 차이과 대학도 있고 아주대도 있고 경기도 쪽에는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뽑을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탈대치를 해요. 그 제일 만만한 게 구리 남양주예요. 왜 구리 남양주를 선호할까요? 한강뷰? 공기 좋아서?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의대를 쓰려면 수능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내신만 쉽게 따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김포 고촌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야 돼? 목동으로 가야 되나? 고민되는 거. 뭐 강화도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구리 남양주처럼 대치동 라이딩이 너무 편해. 대중교통도 심지어 가능해. 너무 좋잖아요. 최적 입지인 거예요, 제가 봐도. 심지어 수원, 용인, 일산 다 떨어졌어. 해당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군지에서 의대를 노리는데, 우리 아이가 일반 전형을 가기에는 뭔가 딸려. 너무 최상위권이니까. 근데 확실한 건 지역 의사제는 그 10년 핸디캡이 있잖아요. 10년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매력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아무리 뭐 저기 등록금을 주고 해봤자 묶여버리니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지역 의사제가 뭐 이제 그 전형계획에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뭐 수능 최저나 이런 걸 조금 지역 인재처럼 여유 있게 잡을 가능성이, 널널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들은 저기를 붙여놓고 안정으로 붙여놓고 뭐 추합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의대치고는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밖의 지역에서 그걸 노리는 분들이 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중학생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해서 가는데 1년, 2년 후에 거기서 이제 전교 1, 2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애들이 오면 이게 남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킬 거냐? 우리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역량을 강화할 거냐, 이제 이 차이인 거지. 자, 근데 그러면 대치동이나 학군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영재고 준비하고 뭐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뭐 황소수학은 뭐 5년 선행을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은 전부 괴물이냐? 아니요, 괴물 아닙니다. 근데 걔들은 왜 수능도 잘 보고 그렇게, 그냥 딴 거 없고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선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수학 선행 나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선행을 나가는데 이 딱 중학교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이제 대치동 쪽에 고등학교 상담을 받기 위해서 2학년, 3학년 이게 신청서 하면 거기 반드시 적게 돼 있는 난이 과목별 선행 수준을 적게 돼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그럼 최소 고2, 고3, 그러니까 미적분모까지도 그런데 학생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게 이미 2회 이상 되어 있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중학생인데. 물론 저는 본인이 소화 못 해내는 지나친 선행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히. 그거는 크게 의미 없는 걸 수 있는데, 걔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한 친구들이 영과고를 준비하거나 도전을 합니다. 그럼 붙는 애가 있고 떨어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 2달 전인가 대치동의 학원에서 이 딱 중3들, 중2 부모님들 설명했는데, 마치고 상담을 오시는데 중3 어머님들의 많은 수가 우리 아이가 아깝게 영재고가 떨어져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냐,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애들? 적어도 수학, 과학이 준비된 아이들이었던 거죠. 거기 2단계 또는 3단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남들이 보기엔 되게 쉽게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결과가 걔들은 쉽게 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지 뭐 걔들이 태생이 뭐 DNA가 조작이 돼갖고 갑자기 뭐 조금만 해도 한 번 보면 뭐 안 까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거기는 부모님이 너무 낭만적이셨어요. 그냥 강남 막 타워팰리스 살고 이러시는데 심지어 아버님이 저한테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교육의 틀에 넣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키웠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중학교 성적이 BC로 얼룩져 있더라고요. 대청중학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라면은 일반 전형 정시 물론 뭐 또 농어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문턱은 낮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도 우리 아이가 이제 학습 역량을 계속 갖춰 나가면 될 수 있고요. 이제 이 지역에서는 농어촌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딥하게 들어갈 부분 아니니까. 왜? 농어촌 카드를 마법의 카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나마 여기는 좀 나아요. 그나마 와부 독서 쪽은 나은데요. 저쪽 진접 쪽 가면 진접 오남 쪽 가면 미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소개되다 보니까 정시 상담 때 농어촌 애들이 되게 좀 많은 편이에요. 와부고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걸 마법의 카드로 생각하다 보니까 점수가 진짜 좀 별로거나 농어촌 데이터라도 위험한데 막 찌르세요. 그냥 막 찌르십니다. 근데 적어도 수시는요. 제가 그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연대랑 경희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연대 한번 볼까요? 농어촌 고른 기회죠. 일반 70컷이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농어촌은 뭔가 스펙이 좀 딸려도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내신 커트라인은 농어촌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학종입니다. 교과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대부분 농어촌에 해당하는 학교는 상위권 대학들이 원할 만한 그 생기부 활동이나 스펙들을 갖춰지지 않은 여건이 좀 열악한 고등학교들이 많습니다. 농어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데 시험 난이도가 평이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몇 명은 내신을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농어촌 수시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 제가 학종인데 생기부 이래갖고 될까요? 생기부 걱정보다 네 내신 걱정해라 얘기합니다. 농어촌은 학종으로 분류되는 전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내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보자면 와부고도 농어촌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덕소고도 농어촌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덕소고 또는 뭐 저기 진접고 오남고 이런 데서 이렇게 했을 때 농어촌 수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내신 정도로 봤을 때. 그래서 농어촌 전형이 내신이 낮아도 되는 전형 아닙니다. 적어도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근데 오히려 이변은 정시에서는 농어촌 이변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반대로 뒤집어 보시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농어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내신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수능 변형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평균 20점, 30점 나옵니다. 모의고사 때 전부 자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이 갖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에서 일정 수준의 모의고사나 수능이 좀 나오면은 이 점수로 그렇게 붙어서 하는 경우가 수시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고 제가 여기 이제 사례로 뭐 몇몇 대학들 상위권 대학 위주로 했습니다만 일반 전형으로 붙은 아이 대학이 공개한 거죠. 이거랑 농어촌 합격 사례를 비교해 보면 뭐 과목별로 영역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경쟁력을 채울 수 있는 학교 유형은 어디다? 덕소고보다는 와부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카드를 쓰더라도 수시 정시에서 각각의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한다. 절대 마법 카드 아니다. 이제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혹시 방심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농어촌이나 특별 전형 되는 자격이 있는 친구들한테는요. 부모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격은 쓸 수 없는 자격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이 있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유산은 끝까지 비밀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최종 물려줄 때까지. 그러면 아이의 역량이 그냥 굳어져요. 굳이 내가 공부라는 것도요. 욕망이 강해야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공부 안 하면 나는 뭐 어디 뭐 없다 이런 애들이 더 이제 헝그리 정신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물론 그 옛날 말이라고도 하면 서포트가 좀 돼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급제, 9등급제, 5등급제 10%, 뭐 24% 더해지고 이런 것들 5등급제 이제 상식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대칭이 되죠. 예, 그래서 2등급까지가 3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아이들의 표본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서 데이터를 봤더니 세상에 진학에나 1.0일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국수, 영사과 한국사밖에 없거든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난이도도 높지 않으니까. 다 1등, 웬만한 상위권은 다 1등급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전국에 1등급이 2%밖에 안 돼. 1.02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9등급제 내신을 변환해서 요렇게 했는데 자, 지금 9등급제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얼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인서울권 뭐 가천대 정도 포함해서 뭐 삼여대도 있고요. 인서울 뭐 지리적이든 인서울의 마지노선에 그래도 일반 고학생으로서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내신 때는 보통 9등급제에서 3등급대 초반까지 봅니다. 가끔 뭐 학종에서 3등급대 중후반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러면 3등급대 초반이면 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봐줘도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등급제에서는 한 2.0 내외를 인서울의 마지노선으로 수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9등급제에서 고등학교 때는 특히 이과 아이들은 절대평가 과목이 있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란 이름으로. 기하, 물리투, 화학투, 생명투, 인공지능 수학 이런 과목들은 그냥 80점 넘은 A 줬어요. 진학에나 A 받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뭘로 바꿨어요? 5등급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9등급제 때는 한 과목에 9등급제니까 이런 과목들 길쭉길쭉한 과목들이 요만큼 있었다면 이제 5등급제로 좀 짧아진 것 같거든요. 문턱이. 근데 5등급제 막대기가 더 가로로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량이 과연 줄어들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 1학년 거 1학년 1학기 데이터만 지금 수집이 됐잖아요. 이제 2학기 데이터 수집돼야 되는데 진짜 본 게임은 2, 3학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과 고3은요. 등급 과목이 몇 개 없어요. 이과 고3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냥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고 나서 나머지 전부 진로 과목이야. 그러니까 3학년 때 두세 과목만 등급에서는 좀 신경 쓰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과목들에서 융합 선택 얘들만 ABC예요. 얘들만 ABC인데 진짜 본 과목들 얘들 여태까지 ABC였던 이 과목들이 전부 5등급제로 바뀌고 얘들이 3학년 때까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1, 고2, 고3 때 어느 학년에서도 쉬어갈 학년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말씀드릴까요? 공통 과목이잖아요. 쟤들은. 공통 과목이 무슨 말이에요? 300명이 전교생이면 300명이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300명에서 1등급 받으려면 몇 퍼센트? 10%. 몇 등? 30등 안에 들면 돼.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30등 정도는 내가 들만해. 자,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과, 이과, 공대, 의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300명 중에서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택4, 택3 정해져 있거든. 그럼 뭐가 돼? 필연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수강 인원이. 근데 애들이 물리 같은 걸 하고 싶겠어 안 하겠어? 역학과에서 이제 듣기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기하 뭐 저거 굳이 해야 되나? 확통은 뭐 미적분 어차피 수능에도 안 들어가요. 이제 미적분 2는 수능에도 안 들어가. 저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 최상위권들은 막상 해야 되는 과목인데 딴 애들이 저걸 안 들어버리니까 40명, 50명, 60명이 수강하는 겁니다. 그럼 60명이 수강하는데 10%면 5등, 6등 해야 돼요. 이게 쉬워 보이세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여러 개예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학년, 3학년 갈수록 아까 1.0, 1점 초반 전국의 퍼센티지는 점점 낮아질 겁니다. 아까 그게 최대값이었어요. 더 이상 높아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과목 다 챙기기 너무 힘든데 인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과면은 그러면 내가 전부 1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과 학생이라면 어느 과목에 집중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일까요? 수학, 과학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량을 위주로 본다니까요.
학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에서 정성평가, 서류평가, 정시에서 정성평가 보는 순간 야, 너 공대 쓴 거 아니야? 그쵸? 반대로 어문 계열 친구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은 어문 계열 가서 뭐 복전을 하든 뭘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통번역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 있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영어 영문과를 쓰고 싶으면 영어 먼저 보겠죠. 근데 어문 계열은 국어랑 제2외국어 같이 봅니다. 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정치 외교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사회 과목 보고 국어 과목 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진로에 따라서 전략 과목이 달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가서 이 수많은 과목들을 다 완벽하게 챙긴다? 불가능합니다. GPT 형님이 도와주셔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학교 공부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과, 이과, 계열에 상관없이, 전공에 상관없이 그냥 가장 대학이 중요하게 보는 주요 과목, 메이저 과목은 뭘까요? 수학, 영어에다 국어 정도가 되겠죠. 동시에 걔들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 중학교 때 다 열심히 잘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거 부담 없다. 그리고 사실 통사, 통과는 부담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뒤처질 일은 잘 없는데 수학, 영어는 뒤처지면 답이 없습니다. 수학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저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과정 수학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여기서 계속 원점수 100점 맞으면은 적어도 공통수학은 무조건 버텨낼 수 있고 이후에 대수 미적분도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 문자화식, 함수 방정식 1학기 코스거든. 2학기 땐 도형이야. 그 도형 약한 애들이 2학기 성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내가 함수 방정식을 피해 갖고는 대학 갈 방법이 없어요.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승부를 보셔야 되고, 영어라는 과목은요 어쩔 수 없죠. 모든 그런 어떤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그런 봐야 될 자료나 참고해야 될 것들이 전부 돼 있고, 하다못해 내가 컴공을 가려고 그래도 파이썬 전부 영어로 두드려야 되는데 영어 실력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 요번에 정시 때 지금 뉴스에 회자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시에서요. 서울대 정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1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붙은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흑우들이 생길까 봐 제가 공개할까 말까 하는데, 극단적인 예죠. 근데 영어가 죽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상상고 학생을 상담했고, 오늘 아침에 했구나. 상상고 학생을 상담했는데 영어는 해도 안 나온대. 아무리 해도. 근데 수학과학은 너무 잘 나와요. 보통 반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5등급 수준에서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든 4등급, 3등급 만들 거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친구는 어떻게 서울대 갔냐면요. 일단 서울대는 반영 비중이 수학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탐구고, 영어는 그냥 가감점이기 때문에 감점이 일단 낮은 것도 있고요. 서울대는 무조건 이과는 과탐 2개 필수 응시해야 되는데 요즘 과탐 안 하잖아 애들이, 학습량이 많아서. 과탐 2개에다 가산점 받으려고 2과목까지 한 거예요. 그거 싹 다 끌어 모아서 이거 겨우 핸디캡 덮은 거예요. 얘가 이거 2등급이었으면 글쎄 약대 정도 못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극단적인 뉴스 보고 우리 아이 영어 못하는 걸 위안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만 좋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계열에 상관없이 수학, 영어, 심지어 문과 상위권 애들이 어디 많이 가죠? 외고 국제고 가잖아요. 요즘은 저는 인문계열 상위권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가겠다,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이게 명확하고 진짜 언어 좋아하고 하면 외고 국제고는 강추입니다. 입결이 그걸 말해줘요. 워낙 이제 문과 애들이 줄어들면서 문과 상위권들이 외고 국제고를 선택하다 보니까 진짜 뭐 등급만 보면 낮은데도 스카이 서성하는 잘 가니까 문과 상위권은 제가 추천합니다. 그건 다만 외고 국제고에서 살아남는 거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아니요. 영어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수학 때문에요. 그 제가 수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가서 수학 선행이나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돼요. 근데 수학이 안 되잖아요.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 통과 통사는 외우면 되잖아요. 뭐 미친 척하고 외우면 되거든, 써가면서. 수학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중2, 중3 때 다져놓으면 조금 편하게 내신 관리가 되는 거지, 수학만 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그렇고요. 자, 요게 그렇거든요. 덕소중학교, 예봉중학교 이제 3학년
왜 중학교 때 A를 믿지 마라라는 건가? 보세요. 예. 3학년 1학기 때 수학을 A 비율이 42%네, 독서 중은. 네. 딱 봐도 시험 난이도가 보입니다. 네. 예봉 중도 만만치 않아요. 40%.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을 A 받았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0%, 24% 세상에 중학교 때 A 받은 애가 왜 3등급을 받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5등급제에서 3등급이면 인서울 못 갑니다. 네, 안 돼요 절대. 다른 과목 편차.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보니까 맨 밑에 있어요. 36.9%, 40.9%. 영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이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우리 애가 A를 넘었는데 극단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5등급제에서 3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1등급은 당연히 장담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98, 99,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적당히 하는 그 학습 태도를 고치기만 해도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런 거 만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게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너무 다른 친구죠. 등급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고1 지시한 건데 등급. 여기 등급 여기 있잖아요. 이 5등급제에서 나온 등급이에요. 9등급제 등급이 아니고. 근데 이 친구는 전사고 학생이었어요. 네. 선행도 별로 안 하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너 중학교 때 올해 A 받았지? 네. 중학교 때 벼락치기에도 A 나왔지? 네. 세상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 대비 2주 전에 한대요. 정신이 나갔나. 전사고를 가서. 그러면서 애들이 잘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보고 주눅이더라고. 내가 2주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1학년 1학기는 망할 수도 있고 망하는 과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2학기 때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더 웃긴 건 뭐 여학생인데 제가 때릴 뻔했어요.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았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옆에서 선생님 남친은 사귀면 안 되겠죠? 이 뭔 소리야 지금. 얼마 전에 헤어졌대 다행히. 그래서 그 얘기 어머니 남자애가 얘보다 훨씬 공부 잘하면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공부 훨씬 잘한대. 근데 제가 얘기 너 걔한테 카톡 보냈는데 카톡이 일이 안 없어지면 계속 공부 못하고 거기에 계속 감정이 소모되지. 안 됩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야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데서 준비도 덜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또 음악 듣고 공부하고 뭐 하고 세상에 기숙사가 1시에 소등한다고 1시에 잔대요. 이런 순진무구한 학생을 만나. 예. 와보고 기숙사 있는 애한테 제가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 켜놓고 하면 돼요. 또 이렇게 스마트 센스 있는 친구들도 있더구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다 바꿔놓고 목표에서 6개월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이제 조금 발전한 그리고 걔한테 딱 집중할 과목은 생명이나 몇 과목 본인 진로를 좀 맞춰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시험은 내신 범위가 좁고 벼락치기로도 고득점, 뭐 고득점이라 하면 A겠죠. 가능하지만 절대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 난이도가 낮고 점수는 높게 형성되는 착시 현상이 보일 거다. 반대로 고등학교 시험은요. 점수와 상관없이 석차로 등급이 매겨지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거의 뭐 200점 가까이 받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전교권이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뭐 동아고였나? 하여튼 딱 첫 시험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문제 풀다 보니까 별표 치는 거 모르겠는 거 몇 개 체크하다 보니까 이거 빼면 내가 70 몇 점 맞게 생겼는 거야. 이제 망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중학교 마인드로 망했죠. C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그 멘탈이 나간 거야. 첫날 시험을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그 다음날도 난 의미가 없어. 뭐 자퇴해야 돼 이러고 보면 그 시험 다 망했죠. 그때 알고 보니까 1등급 컷이 70점대였어. 그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저 중학교 마인드, 절대평가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중학교 수학에서는 개념 다지기, 논리적 사고에 뭐가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 이해가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 한 번만 하는 훈련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2번, 3번, 4번 반복하고 지금 여러분은 저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제가 운동선수 예를 드는데 운동선수도 뭐 쇼트트랙을 하든 뭘 하든요.
반복해서 근육이 딱딱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운동신경을 피해갈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하는 거지. 거기서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서 아 여기선 인앤 아웃으로 돌고 그걸 계산해서 현장 가서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해서 메달 못 따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예. 영어도요. 영어도 학교 시험이 그렇든 안 그렇든 내신에서는 적어도 그 범위 내의 지문을 완벽하게 외우는 친구들이 1등급을 받더라고요. 실제 이제 광주에서 연대 의대를 이제 교과로 간 최상위권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영어가 되게 어려운 학교였는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또 많은 학교야. 근데 얘는 1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 부교재에서 300지문을 외워야 된대요. 1등급을 받으려면 부교재에서. 영어 수능 중. 근데 또 괴물이야. 300지문을 외웠거든. 근데 얘는 더 괴물이야. 300지문을 외운 걸 다지기 왜냐면 외운 건 좀 며칠 지나면 또 이제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갔고 그 해설지에 이제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된 해설이 있잖아요. 한글로 된 해설만 딱 접어놓고 한글 해설을 보고 영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실여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제일 약점인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딱 시험 기간 6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는데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프린트나 교재 서로 다른 거 9번 반복. 시험 범위.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너는 걔들보다 머리가 2배는 똑똑하냐? 왜 3-4번 하고 안 된다고 그래? 왜 엄마 아빠 탓을 해? 기억력을? 걔들 6번, 9번씩 반복을 하잖아. 근데 애들이 진짜 그래요. 이게 훈련이란 건 그렇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게 있으면 더 반복하고 좀 더 하고 시간 1시간 늘리고 덜 자고 하면 되는데요. 그냥 그게 본인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한두 번 보고 이해 안 되거나 3-4번 해서 안 외워지거나 까먹으면 그게 뭔가 여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부모님 탓하는 패륜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거든. 지 탓이거든. 예. 근데 어쨌든 선천적인 게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저는 공부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앉아 있는 것도 재능인데 그 재능은 훈련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훈련의 목표는 뭐다? 90점이 아니고 100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반드시 버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100점을 받았는데 여기 가서 갑자기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급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 이제 뭐 와보고나 덕소고가 대표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정시, 수시 또는 교과, 학종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입결들은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올해 뭐 와보고는 좀 서울대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 농어촌 전형은 둘 다 쓸 수 있는 학교고 덕소고에서도 이제 농어촌이나 교과 전형을 이용해서 상위권대 가는 친구들은 매년 꾸준히 나온다. 네, 그래서 저는 영어 수학은 어쨌든 학업 역량의 핵심 과목으로 선행시만 하되 만점을 목표로 하고요. 4번은 제가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선행이 좀 나갔을 때 고등학교 선행을 나갈 거 아닙니까? 고1 선행 뭐 공수라든지 아니면 공통 영어라든지 이런 걸 좀 나갔다라고 친다면 만족하지 마시고 고1 모의고사는 EBS에서 공짜로 해설지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애들 특징이 자기들이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가게 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플랜 B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 무조건 나는 휘문고 가야지. 외대부고 한번 해봐야지. 과거를 가야 가오가 살지. 입학하자마자 가오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성적으로. 성적은 가오로 만드는 거지 어깨 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스펙을 쌓아 나간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지금 고1, 고2면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지. 이제 고1, 고2 때 이걸 알게 됐다면 좀 늦죠, 사실은. 근데 이제 중2, 중3 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런 걸 갖고 이제 부모님이 좀 편한. 오늘 또 이거 들었다고 집에 가서 애들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맛있는 치킨이라도 한 마리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대화를 해요. 지난번 시험 때 95점을 받아서 엄마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근데 2문제 틀렸는데 요 2문제 왜 틀린 것 같아? 그 실수야. 그거 내가 문제 잘못 봤어. 감점당했어. 와, 그럼 너 100점을 맞을 수도 있었단 얘기잖아. 그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상과 처벌이 이제 교육심리 쪽에서도 그러면 다음번에 100점을 네가 맞는다면 그만큼 노력한 거니까 아빠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항상 그 성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효용치가 자꾸 감소되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들은 아직 중딩이잖아요.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병 때문인데 그 아이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아이들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부모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